근데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생각한 거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그러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의심의 시간이 30분을 놓쳤다. 그 덕에 우리가 살았어. 저는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지금 박한수 계엄사령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쭉 발언을 지켜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권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보다 무능하고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을 합친 것보다 잔인할 수 있다. 그 잔인성의 원인이 뭐냐? 잔인성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사악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악하냐? 그 한나 아렌트 말대로 하면은 또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씨 소설을 읽어보면 간단해요. 무사유 무감각이에요. 무사유 무감각. 무사유 무감각. 다른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하는 것인가? 제가 간단히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고령이 왔어요. 자, 박인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것을 보고 계산을 하는 사람은 계산. 나에게 이득이 된가? 혹시 나한테 문제가 없나? 혹시 나중에 나한테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건 생각이라고 안 해요. 이건 계산이에요. 그건 계산이야. 그런 걸 계산이라고 합니다. 계산. 생각이란 뭐냐? 이 포고령이 정당한가? 그렇죠. 옳은 것인가? 그걸 따지는 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먼저 정당성을 따져야 돼.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중에 나한테 큰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을 무사유라고 그래요. 그건 무사유.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잔인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세상의 모든 잔인한 역사의 사건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지금 이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서워질지가 딱 보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이거는 기본권 일단은 다 제한하고 사람을 처단한다 그러고 이 무섭거든. 이게 이렇게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야. 그렇죠. 몰랐다고 그래. 그렇지. 그리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질문에 왜 당신이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아야. 여기 문제 많아. 자기도 판단 안 했다는 거야.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니까 판단하지 않고 행위했다는 거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위했다. 심지어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따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 왜 판단합니까? 이게 판단하지 말고 계산만 한다. 즉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잔인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태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잔인성의 출발이고 이렇게 몰랐다고 말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즉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주는 것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직책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신화적으로 말하면 오이디푸스 신화 아시죠? 오이디푸스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부인 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알았을 때.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눈을 파야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책임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자기 눈을 파야지. 그렇지. 그런데 뻔뻔해요. 맞네. 맞아. 최소한.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교수잖아요. 알아야 될 상황을 교수로서 몰랐다. 내 눈을 파야죠. 그렇지. 알게 되면 나중에. 맞아.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잔인성이 실제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증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지금 알았다고 하면 자기 눈을 파야죠. 맞네. 그 정도의 심정으로 국민을 대해야 되는데 뻔뻔해요. 그것도 없어. 네, 그걸 먼저 지적하고 싶다 하는 거고, 이 사태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 역사에 가장 중대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자다 말한 첫 번째 사건이 동학농민전쟁입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장흥에 가면 산속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고. 3.1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공화국을 지향한 선언을 한 겁니다. 공화주의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의 법통을 위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주권자를 선언한 거죠. 그렇죠. 선언.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비록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었지만 독재자들에 의해서 계속 유린돼 왔어요. 그 유린돼 온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를 끝내고
그 말 그대로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결정적인 사건이 5.18입니다. 네. 아, 5.18 민주화. 그래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자면 3.1 독립운동에 입헌공화주의 이념을 실제로 독재가 유린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즉 입헌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못된 그 사건 때문에 사상과 같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불가피하게. 네. 그런데 87년 그러니까 5.18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5.18 운동이 지속되면서 네. 87년 체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7년 체제와 함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입헌공화국이 된 거예요. 네. 다만 이 87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게 승자 독식 체계예요. 87 체계는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에 관련된 체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좌우 막론하고 동의하는 것은 이게 승자 독식 체계라는 이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라든가 대통령제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게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예,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계다. 그러니까 87 제가 갖고 있는 승자 독식 체계가 다자 공존 체계로 전환돼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운 제7공화국이 탄생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합의돼 있는데 자 그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촛불혁명이 요구한 것은 87 체제를 이제 끝내자는 거거든요. 87 체제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약점이 승자 독식 체제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이명박 같은 괴물들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괴물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자 공존 체제로 하자. 그게 제7공화국이 돼야 된다. 그게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법치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걸 지향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서 저는 80년대의 권위주의적 통치체계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부활한 게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0.7% 앞섰는데 본인은 왕처럼 행동하고 0.7로 진 이재명은 감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죠. 다시 말하면 80년 당시에 신군부 세력이 가지고 있던 의식을 공유하는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정권은 첫 번째는 자세히 보면 저는 전두환과 똑같은 권위주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이들이 특히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수의 정예가 자기들을 위한 쿠데타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소수정예로 80년에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구국 결단이라고 합니다. 구국의 결단. 예. 그렇게 그런데 말했죠, 항상. 예. 그런데 여기서 이게 윤석열하고 똑같다는 걸 제가 오늘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당시 전두환도 사실은 2단계 계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12.12 사태. 그리고 5.17 사태. 5.17. 그러니까 2단계 계엄을 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2단계 계엄을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 뻑거는 12.12가 어찌됐든 성공한 거잖아. 그렇죠. 뻑거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는 그게 실패했잖아. 성공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12.12 사태 성공을 통해서 80년 5.17 사태가 온 거예요. 했듯이. 그 5.17 사태는 첫 번째는 보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지난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5.18을 어떻게 잊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12.12가 필요 없는 그렇죠. 상태. 없는 상태죠.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 없는 상태에서 전국적 비상명령을 내렸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걸 쭉 이제 쿠데타를 분석할 때 제가 보니까 지금 어제 오늘 이 방송에 나오거나 또 언론에 나오신 분들 전체를 내가 분석해봤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 쿠데타를 어떻게 보는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입장이. 이번 쿠데타? 이번 쿠데타를 첫 번째는 미친 바보가 혹은 알코올 의존증에서 비롯된 비정상 대통령의 허술한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황금폰 관련 상황이나 특검 관련 국회 의결 상황 예측에 따른 조급한 쿠데타였다. 그럼 그거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의도 정치와 군과 시민의 의식 변화에 아직 모르는 극소수의 어설픈 쿠데타였다. 극소수의 어설픈 쿠데타였다. 네 번째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쿠데타로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고 조치였다. 그건 윤석열 혼자 주장하는 건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20%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한 그럼요. 거예요? 그런 정서를 토대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네. 술 취한 정도만 보면 안 된다.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분석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는데
하나가 맞든 다 맞든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극도로 위험한 자, 건 맞지. 일부 술 취해서 그랬다 해도 위험한 거고. 그거 제일 위험하지. 지금 탄핵 때문에 그랬다 해도 위험한 거고. 또는 극소수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고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엄청 위험한데 예.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 전두환 당시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지금 윤석열 간의 시대적 상황이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당시 전두환이 쿠데타를 할 당시는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정권 교체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80년 당시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시 말하면 권력기관, 지금 중대한 권력기관들 그리고 군과 경찰들이 그대로 일사불란한 굴종했지. 겁니다. 그대로 왜? 굴종했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다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의 시간이 30분을 늦춘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의심의 시간이. 시간이 30분을 늦췄다. 그 덕에 우리가 살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출발점으로 가면 동학 농민전쟁부터 3.1운동 그리고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승리해온 그분들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맞다. 예. 맞다. 그분들이 이룩한 정권 교체 때문에 맞다. 그 30분을 늘려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다. 맞다.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경찰이나 군인들이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맞다. 진짜. 그러니까 그들이 이 쿠데타를 기획한 자들이 어수라거나 허술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그것을 의심하는 다수의 중간 군인들, 간부들, 권력기관의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했던 의심의 주저함. 주저함 그 30분이 우리를 살린 거야.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야 맞다. 진짜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와.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그렇지. 아까 이제 생각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놈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정작 그걸 실행해야 되는 분들은 생각을 생각을 이게 한 거야.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80년에는 의심 안 했어요 아무도. 예. 왜? 한 번도 이 나라가 정권 교체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렇죠. 맞아.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거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생각한 거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계속 그러잖아요.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네. 이렇게 말하니까 주저주저 한단 그렇게, 말이에요. 예. 그 주저주저한 그렇게 힘이지 주저주저 하는 게 만든 역사의 선조들이 만들어 온 힘이다. 만약에 그 79년에 시민이 계엄군한테 너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조차 모르죠. 모르지. 그 당시에는 모르죠. 모르게 자체를 모르니까요. 모르지. 그 말을 하기 어. 전에 네. 얻어맞죠. 아니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 이게 네. 끌려갑니다. 댓글이. 우리 박 교수님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소중한 정리인 것이 기존의 언론에서 그런 분석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정말 끔찍했는데 왜 군대 경찰이 우왕좌왕했느냐를 나름대로 분석한답시고 예. 예전에 80년 또 저 60년대 쿠데타 했던 놈들은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작전을 하고 인명을 살상한 경험이 있는 군대야 그게. 5.18 때 계엄 진압군들은 월남 갔다 온 놈들이고 저 박정희가 할 때는 6.25 전쟁을 겪었던. 네. 근데 이번 군대는 평시가 길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을 하는 이런 사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30분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조잡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선조들이 만들어온 그렇습니다. 피와 네. 목숨으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30분이 지체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다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설프게 하지 않았더라. 근데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이 전두환은 똑똑해서 잘했는데 윤석열은 바보고 술 먹고 해서 대충 한 거다. 그럴 수가 없는 그럴 겁니다. 수가 없어.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소수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뭘 몰랐냐? 역사를 모른 거예요. 그렇지.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어떻게 희생되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 생각이 없고 생각을 안 하는 놈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라. 이익만 계속 따진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다 가는 게 보니까 그걸 나한테 모르는 유리하다.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정당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울컥한다 진짜.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마지막에 국회가 그 방망이를 칠 때 많은 국민들이 봤잖아요. 예. 살뜰지 보잖아요. 진짜 그 순간 조마조마. 그 순간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 당흥 저 벌판에 이름 없이 누워 있는 동학 혁민군들의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벌어줘서. 그분들이 또 5.18 때 희생된 분들이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아휴.
전혀 생각 못했는데. 네.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우리 학생이 나한테 하나 보내준 것이 있어서 네. 우리 철학과 학생 1학년 학생이 자기가 어떤 언론사에서 학생한테 뭐 이 사태 어떻게 보냐 하고 지휘서가 왔나 봐요. 그래서 네. 보내면서 교수님한테 보여준다 왔더라고요. 오는데 네. 그래서 한번 조금 짧은 게 읽어주려고요. 학생들은 어떻게 보나. 학생이 이제 긴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학생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정은 학생인데 2014년 4월 이후로 가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세대입니다. 아 세월호. 아유. 예, 우리 그런 세대입니다. 학문을 하고자 대학에 온 사람으로서 또 5.18의 후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뭔가를 포착하고 비판하고 사유하고자 대학에 왔습니다. 시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만 국가 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시민권의 온전한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묻고 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 맞아요? 네. 안진걸이 쓴 거 아니고? 안진걸 아니야? 대학교 1학년이. 그렇게 결연해? 아, 네. 학생이라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생들이 광장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장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엊그제 국회 앞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새벽 늦게 그런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지금 저는 세대 간에 다르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광장으로 활성화시키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그것이 네. 유일한 길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 대한 명백한 반역과 반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로 시민들이 떨쳐 일어서 나서셔야 되고요. 네. 예. 제2의 계엄이 아니더라도 유사 계엄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네. 자, 오늘 진짜 너무 이 정리가 되는 맞습니다.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출근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쯤이에요. 10분 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뭐예요? 비상계엄 내렸어. 뭐 도발이에요? 너 잘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아버지는 두 알죠. 번째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계엄 설상하는 행위를 겪어봤거든.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소대장이요.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에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네.